첫 번째로 이렇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저희 병원 오시면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이 비슷하게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고관절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김형태라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럴 때 저희 병원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질환 중 하나가 고관절 골절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고관절 골절 다시 걸어서 우리 집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노인 환자분에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관절이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관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접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은 한국어로는 다시 엉덩관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타구니나 팬티 라인이 있는 부분을 보고 저희가 고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골반골과 대퇴골 이렇게 두 가지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 골반골과 대퇴골 두 개가 만나 있고 그 위를 이렇게 아주 두꺼운 관절낭이라는 조직이 덮고 있거든요. 이걸 반으로 쪼개서 살펴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골반골에 컵처럼 생긴 비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퇴골에 자두 정도 크기가 되는 동그란 공 모양의 부분을 보고 저희가 대퇴골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더 아래쪽에 얇아지는 부분을 대퇴경부라고 하고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대전자 그리고 소전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서 가장 흔한 골절들이 발생을 해서 오늘 저는 대퇴경부와 대퇴전자간부에 대해서 골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골다공증이랑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도 정도부터 해서 비율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이 약 인구 1만 명당 200명 정도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여자 환자분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남자 환자분이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자 환자분보다 여자 환자분에서 훨씬 더 많은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모든 골다공증성 골절을 다 합쳤을 때 드리는 말씀이고 이 중에서 그럼 얼마나 많은 부분이 고관절 골절이냐라고 하면 50대와 60대에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고관절 골절이고요. 2.5%, 3.6% 정도에서 50대와 60대에서는 고관절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랬던 것이 70대가 되면서부터는 7.5% 정도로 확 올라오게 되고요. 80대 이상에서는 17.6% 정도까지 고관절 골절이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수술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게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고관절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모든 환자들에서 1년 내에 사망률을 따져봤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전체의 성별에 상관없이 약 16.6% 정도에서 사망을 하신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의 남자 환자분이니까 남자 환자분에서는 약 21.5%, 여자 환자분에서는 14.6% 정도가 1년 내 사망률이 되겠는데 여자 환자분이 더 많이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망률이 더 높은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환자분은 잘 부러지지는 않지만 우리 할아버지들은 한번 부러지시게 되면 사망률은 할머니보다 더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수술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봐야 될 텐데요. 수술을 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 82% 정도가 1년 후에 살아 계시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수술을 거부하신 환자분들,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술 못한 경우에는 약 38% 정도만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사망률로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은 약 18% 정도가 살아 계신 거고요.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 60% 정도가 사망을 하신 것이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수술을 아예 받지 못할 만큼 내과적인 컨디션이 나쁘셨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존율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분들이 상태가 나빠질까라고 하시면은 첫 번째는 흡인성 폐렴이고 두 번째는 욕창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되겠는데요.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워있다 보면 사례가 잘 들리잖아요. 누워서 뭔가를 먹으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흡인성 폐렴이 생기면 음식물이 기도로 또 폐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욕창입니다. 욕창은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 우리 피부가 까맣게 죽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까맣게 죽은 게 피부만 죽는 것이 아니고 피부에서 더 안쪽에 피하 조직,
근육 그리고 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염증이 파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전신에 폐혈증이 되시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부동증후군, immobilization syndrom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가만히 누워 계시다 보면 전신적인 기능 자체가 모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근력이 하루에 한 1% 정도씩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관절 구축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중풍이 오셨다 혹은 뇌졸중이 발생하신 분들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손발이 이렇게 막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 있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 관절 구축이라고 하는 거고요. 골다공증이 계속해서 기계적인 자극, 중력에 의한 자극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뼈도 당연히 더 약해지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면서 당뇨가 없던 분도 당뇨 환자처럼 당뇨 환자들은 당뇨가 더 악화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차나 비행기 같은 걸 오래 타게 되면은 다리가 퉁퉁 붓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결국에는 혈전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런 혈전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혈관들, 심장이나 뇌나 폐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혈관들을 막아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외에도 심폐기능, 소화기능, 비뇨기능, 그 다음에 신경계의 기능까지도 모두 다 떨어지는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해서 부동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누워서 지내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후가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난 수술하고 싶지 않다라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수술을 하지 않으시면 첫 번째, 걸으실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앉기가 어려우니까 침상에서 앉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타는 것도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냥 누워서 지내시면 되지 않느냐. 누워서 지내시게 되면 화장실을 다녀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 때문에 당연히 기저귀를 차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조차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기저귀를 차고 있는 경우에도 다리를 구부리고 벌리고 이런 행동들을 하실 수가 있어야 대소변을 쉽게 받아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가 않다면 이런 개인 위생조차도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개인의 존엄성 자체도 굉장히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환자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병지옥이라고들 되게 얘기를 하죠. 환자분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고 이런 환자분을 돌보는 가족분들, 간병인분들 모두가 굉장히 힘든 간병지옥이 되는 것이고 노동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을 통해서 조기에 보행을 하고 움직이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그럼 수술을 하셔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나이보다 생리학적인 나이가 더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80대, 90대여도 우리가 병원 가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신데 화장실에서 한번 넘어져서 이렇게 다치셨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90세 미만에서 수술을 하신 것과 90세 이상에서 수술을 하신 것의 생존율을 비교를 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90세 이상에서 수술을 한 경우에 더 생존율이 나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 역연령 때문에 이렇게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들이 더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효과 때문에 90세 이상에서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나이는 그냥 나이가 아니고 여기다 0.8을 곱해야 진짜 나이가 된다 이렇게 흔히들 농담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지금의 그냥 단순한 나이 자체 숫자만을 보고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건강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술을 지금 당장 해야 하냐 일단은 좀 누워 지내보시다가 도저히 못 견디게 되면 그때 돼서 수술하면 되지 않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요. 수술을 한다면은 48시간 이내에 수술을 하는 것이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경과가 좋다라고 해서 48시간 이내에 수술을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조금 더 이걸 앞당겨서 36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극단적으로는 6시간 이내에 빨리 수술을 해준 경우에서 더 조기 보행이 더 잘 됐고 조기에 재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연구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수술을 못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수술을 연기를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폐혈증을 동반한 폐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그냥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 환자분 컨디션이 좀 올라오면 그때 돼서 수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그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수술을 해야 되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뇌뼈를 살리는 뇌고정이고 두 번째는 뇌뼈를 도저히 못 살릴 때 하게 되는 인공관절이 되겠습니다. 해서 뇌뼈를 살리는 뇌고정 수술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 그림은 대퇴경부골절, 가장 얇은 부분에서 발생한 대퇴경부골절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은 조금 더 아래쪽에서 더 크게 부러진 전자근 골절입니다. 첫 번째 대퇴 경부골절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은 3개의 나사못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되고요. 전자근 골절의 경우에는 그걸로는 조금 부족해서 더 굵은 금속이 되는 골순의 정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술들은 수술 자체도 금방 끝나고 그렇게 크게 열지도 않아도 되는데요. 대퇴 경부골절의 경우에는 한 3cm 정도의 상처를 내서 거기를 통해서 나사못을 삽입을 할 수가 있고, 전자근 골절은 위쪽에 2에서 3cm, 가운데에 마찬가지로 2에서 3cm, 아래쪽에 1에서 2cm 정도의 작은 절개창만 있으면 충분히 금속을 넣어서 고정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퇴 경부골절의 경우에는 모든 환자분에서 이렇게 3개의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이라든지 다른 기구를 이용한 고정만으로 내 뼈를 살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크게 이렇게 2가지 합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불유합이고요. 두 번째는 대퇴골주의 무혈성 괴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유합은 말 그대로 불유합, 붙지를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불유합이 생길까라고 하면, 저희가 물속에서 본드를 칠해서 물건이란 물건들끼리 붙여보려고 하면 붙지를 않잖아요.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렇게 관절각 내에 파란색으로 관절에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본드를 붙였을 때 잘 안 되는 것과 동일하게 뼈 진이 나오더라도 뼈가 골절이 잘 아물지를 않는다. 그래서 결국 불유합이 생기게 된다. 간단하게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로 대퇴골두의 괴사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골두 부분의 위쪽에 까맣게 된 부분들이 보이실 텐데요. 뼈는 붙었지만 대퇴골두로 들어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대퇴골두가 무너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굵은 혈관이 내려오다가 고리 모양으로 대퇴경부의 바닥 쪽에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가느다란 혈관들이 대퇴골두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역획성으로 올라가는 혈관들이 끊어지거나 꼬이거나 하게 되면서 대퇴골두로 들어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퇴경부골절이 있을 때는 모두가 인공관절을 하느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권장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60세 미만에서는 가능하면 내고정을 하려고 하고, 60세 이상에서는 인공관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비전이성 골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뼈가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어긋나지 않은 골절임에도 불구하고 내고정을 해놓았을 때 약 20% 정도에서 2년 내에 재수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뼈가 어긋난 골절, 전이성 골절인 경우에는 내고정을 했을 때는 40%,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분들이 1년 안에 재수술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로 높은 실패율은 사실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이기 때문에 비전이성 골절이든 전이성 골절이든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권장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중에서 가능하면 제발 내 뼈 살려달라는 분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처음부터 인공관절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실패를 한 다음에 내고정에 실패했을 때 인공관절을 하시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메타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좋은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통계학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만든 연구인데요. 여기서 나왔을 때 내고정 후 실패를 했을 때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위험도가 3배 이상 증가한다. 이런 연구가 있었고요. 조금 다르지만 독일의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을 해서 한 연구에서는 합병증 비율은 5% 비율로 거의 비슷한 정도였는데, 감염에 의한 합병증이 약 1.6배 정도로 내고정을 실패를 했을 때 인공관절을 하시게 됐을 때 아무래도 재수술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나타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을 그래서 모든 환자분에서 다 하게 되냐면 꼭 그렇지는 않고, 원래부터 거동이 어렵고 침대에 거의 누워 지내시던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능하면 간단한 수술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수술을 못할 만한 컨디션이면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아래에 나오는 그림은 제가 얼마 전에 수술을 했던 90세 환자분의 그림이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너무 나쁘셔서 내과적으로 마취를 했을 때 수술을 하기도 전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너무 높겠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던 환자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사못이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국소 마취를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관절강 주변으로 들어가는 신경 다발이 있는 자리에 부위 마취를 해서 간단한 이런 국소 마취와 부위 마취의 조합만으로 환자분한테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끝나는 이런 나사목 고정을 해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거의 거동 자체를 잘 못하는 분이셨는데, 얼마 전에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이상 지나서 저희 병원으로 오셨을 때 휠체어를 타고 오실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히 거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컨디션 안 좋은 환자분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인공관절은 그럼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항상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조금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본 그림입니다.
까만색 부분이 비구, 골반의 비구 부분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빨간색 막대사탕 부분이 대퇴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컵 안에 막대사탕이 들어있으면 막대사탕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인공관절인 거고요. 해서 이 막대사탕만 교체를 하는 것이 인공관절 반치환술이라고 절반만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컵 부분과 막대사탕 모두 바꿔주는 부분이 둘 다 교체를 하는 전치환술이 되겠습니다. 각각 환자의 실제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다른 병원에서 나사모 세개를 이용한 고정을 하셨다가 이게 무너져 버리면서 이렇게 꺾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대퇴경부 골절이 있었을 때 나사모 고정을 했다가 실패를 한 경우가 와서 이거를 모두 제거를 하고 다시 최소 침습적인 수술을 이용을 해서 전치환술을 시행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전이성 대퇴경부 골절로 오셨던 환자분이시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뼈가 많이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대퇴를 살리기가 어렵겠다, 골두를 살리기 어렵겠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처음부터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대부분이 굉장히 아프다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면 죽는다더라, 하면 아프다더라, 하면 못 걷는다더라, 대부분 이 세 가지 걱정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그 중에서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다중 진통 전략이라고 해서 멀티모달 페인 매니지먼트,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들을 복합적으로 다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소량씩 다 사용을 함으로써 이 약제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러면서도 약효는 최대한으로 늘리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흔히들 알고 계시는 타이레놀 같은 약을 사용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에드빌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들을 섞어놓은 주사약제 같은 것들도 존재하고요. 흔히들 우리가 무통주사라고 하죠. 이렇게 초록색이나 파란색 버튼 같은 것들을 눌러서 환자분이 아플 때마다 버튼을 누르면 일정량의 아침에 오전 중에 수술을 하셨는데 오후에 제가 수술하고 나서 회진을 가보니까 환자분이 별로 아프지 않다고 막 움직이고 계신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통증을 잡는 전략 자체도 훨씬 더 많이 고도화돼서 훨씬 덜 아프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의 목표는 다치기 전의 상태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잘 못 걷던 분을 저희가 걷게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요. 잘 걸으신다는 분들은 잘 걸으실 수 있게 그들이 유지를 시켜드리는 것이 목적인데 아래 나온 데이터는 저희 병원의 데이터입니다. 독립보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이도 집 밖에서 어느 정도 걸어 다니실 수 있는 정도, 이걸 저희가 독립보행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웬만큼 잘 걷던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그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이 약 68%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비독립보행이라는 거는 대부분 집 안에서만 겨우 좀 걸어 다니신다, 이런 분들인 경우에도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거의 60%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40에서 60% 정도는 정상 보행을 유지를 하더라라는 연구와 거의 비슷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조기 보행을 우리가 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걷고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걷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침습 수술을 통해서 데미지 적게 수술을 해드려야 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에라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빨리 걸으실 수 있게끔 재활을 돕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재활 치료 그 자체를 통해서 환자분이 스스로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환자분이 스스로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도 근육을 키울 때 다른 사람이 움직여주는 걸로는 근육이 크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환자분 스스로가 열심히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 말을 잘 알아들으시지 못하는 분들, 청각에 장애가 있거나 치매가 심하다, 혹은 수술하고 나서 선망이 심하게 오셨다,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활이 좀 더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 세 가지 축을 이용을 해서 조기 보행을 노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로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건 단순하게 적게 째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서 최소 절개랑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최소 침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근육이나 운동신경이나 다른 중요한 연부 조직들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은 저희가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고요. 이거는 골절 이후에 수술한 케이스들은 아니고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조금 더 젊은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지금 이전에는 미국도 그렇지 않았는데 2020년대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외래 베이스로 수술하시는 분들이 거의 50%에 육박할 만큼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국과 미국의 상태가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렇게 당일날 수술하고 당일 퇴원하거나 외래 베이스로 수술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만큼 물리적으로 가능해질 만큼 수술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일 퇴원을 하는 환자분들도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수술이냐 하면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전방 접근법이고요. 이 전방 접근법은 서로 다른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근육들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근육을 절개를 하거나 찢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의 경과가 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통적으로 수술을 하는 후방 접근법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측방 접근법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절개선들은 고전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했을 때 이만큼 크게 열고 수술을 한다라는 거고요. 후방이든 전측방이든 혹은 전방 방법이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최소 침습 수술들은 모두가 이렇게 째는 정도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 더 적게 째고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방 접근법은 그램에 보이듯이 저 정도의 위치를 10cm 정도를 열고 하는 수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후방 접근법으로 하더라도 작게 째시는 분들은 8cm, 6cm 혹은 길게는 한 10cm 정도 상처를 내고 수술을 하실 수가 있겠고 전방 접근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10cm 정도의 절개창만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적용될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상처에 예민한 이제 젊은 여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팬티에 거의 숨겨질 수 있을 정도로 비키니 라인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물론 골절해서 수술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해서 그럼 이 최소 침습 수술이 정말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수술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고관절의 운동 점수, 즉 기능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하다. 어떤 접근법을 쓰더라도 수술 잘하시는 선생님한테 익숙한 접근법으로 잘 받으시면 수술을 하고 나서 최종적인 결과는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수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째 초기의 통증 자체는 전방 접근법을 이용을 하는 것이 조금 적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건 네덜란드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2008년도 정도부터 해서 전방 접근법이 서서히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전방 접근법으로 수술을 한 환자들의 비율이고요. 마지막에 2020년도 정도가 됐을 때는 거의 40% 되는 환자분들이 전방 접근법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가의 보도는 아니고 모든 환자분에서 다 적용할 수 있지도 않고 모든 환자분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초기 통증이나 초기 재활 그리고 탈구가 낮다는 것 그리고 출혈량이 좀 적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전방 접근법에 좀 이득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수술 시간이 좀 길고 초기에 수술을 할 때는 대퇴부에 골절이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리고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축이었던 수술 후 회복 향상, 에라스라는 거고요. 영어로는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수술 후 조기 회복이라고 처음에는 번역이 됐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Early Recovery가 아닌 Enhanced Recovery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수술 후 조기 회복에서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 전에, 중간에, 수술 후에 모두를 다 아우르는 회복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틀어서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프로토콜은 첫 번째는 수술하기 전에는 환자분을 최적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수술을 잘 받으실 수 있게끔 빈혈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수술 중간에는 체온을 유지를 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정상 체온을 유지하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구들을 활용을 하게 되고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최대한 더 빨리 조기 보행을 시킨다거나 더 통증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들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는 조기에 식사를 하고 조기에 보행을 함으로써 통증을 조절을 한다라는 것들을 전략으로 들 수가 있겠는데 특히 굉장히 큰 차이 중 하나가 조기 식사를 저희가 허용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대부분은 수술을 하기 전날 밤부터 해서 8시간, 10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수술한 이후에도 대여섯 시간 이상 금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수술하기 전에도 환자 최적화를 위해서 2시간 전까지는 물을 마셔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고 있는 게 에라스 프로그램이고 조기 식사도 마찬가지로 수술 이후에 2시간 후부터 환자분이 사례가 들리지만 않는다면 물을 드셔보시는 것부터 조금씩 시작을 하자라는 것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공 고관절 혹은 인공 슬관절 치환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골절 환자한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과 동일한 수술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최소 침습적으로 수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조기에 식사를 하셔야 된다. 이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수술하고 나서 그 당일부터 가능하면 조기에 보행을 권장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골절이 아닌 그냥 일반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발목 펌프, 이렇게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시게 되고, 두 번째는 발 뒤꿈치를 엉덩이로 끌어당기는 운동을 하시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게 다 괜찮다, 앉아 있을만 하다 하시면 그때부터는 침상에 앉아서 혹은 이렇게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펴는 운동을 하시고, 이것도 다 할 수 있다면은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뻗고 들어 올리는 운동을 휠체어나 누운 상태에서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력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들도 크게 두 가지, 환자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환자 요인은 가장 중요한 건 골다공증을 치료를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수술을 받은 환자분에서도 재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골절이 아직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미리미리 골다공증을 치료를 하시고 검사를 하시고 하셔서 잘 관리를 하시면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하시거나 골절로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에서조차도 약 39%까지만 우리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직까지 50%를 잘 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더라도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이후에 1년, 2년, 3년 안에 발생하는 재골절을 최대한 예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운동을 하시라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예시 사진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모두가 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싱크대라든지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것들을 잡으시고, 이것들이 대부분 90cm 정도의 높이이기 때문에 잡고 운동하시기 굉장히 적합한 높이거든요. 그래서 싱크대 같은 것들을 잡으시고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종아리 운동을 먼저 하실 수 있겠고, 이렇게 펌프 운동을 하시고 엉덩이를 옆으로 벌려서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중둔근 운동을 통해서 엉덩이를 또 깨울 수가 있고요. 뒷발차기, 뒤로 이렇게 차서 벌리는 운동을 통해서 대둔근을 또 마찬가지로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들을 저희가 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아직까지 근력이 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운동을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정지된 상태에서 뒷발을 위주로 운동을 하는 런지를 굉장히 추천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스쿼트나 이런 것들 운동을 하시다가 우리가 엉덩방아를 찢게 되면 운동하다가 오히려 다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무릎이 너무 많이 구부러지거나 허리를 너무 많이 구부리게 되거나 하면은 다른 부분들에서 더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허리를 세우고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 무릎도 90도 이상으로 구부리지 않아도 되는 정지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한 발을 빼고 그 뒷발에 엉덩이에 더 감각을 깨워서 엉덩이 위주로 뒷발을 차고 앞으로 올라오듯이 운동을 하시는 정지 상태에서의 런지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 운동은 의자나 식탁이나 어디를 붙잡고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한쪽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내가 어느 쪽이 더 약한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내가 균형 감각에 떨어져서 어느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휘청거리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결국에는 낙상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되겠고요. 이 낙상 방지를 위한 실내 환경 점검표라는 것이 질병관리청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을 꼽아보자면은,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꼭 치워주셔야 되고, 대표적으로는 발에 걸리는 전선이라든지 문턱이나 경사 같은 것들을 없애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환자들이 집에서 다치시는 분들은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시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끄럼 방지 스티커나 매트를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동 센서 등이나 야간 간접 조명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야밤에 깨셔서 화장실 가실 때 넘어지시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바지단이 끌리지 않게 짧게 입으심으로써 옷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들도 예방을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강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수술을 받아야 될까 하면, 수술 후의 사망률이 수술을 거부했을 때나 수술을 불가해서 수술을 못했을 때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힘든 간병지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술을 한다면 어떤 수술을 해야 할까? 내고정을 할 수도 있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재수술이 적고 조기 보행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관절이 더 추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걸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최소 침습적인 수술을 하고, 에라스,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재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